오늘은 정말 심각하면서도 동시에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2025년 캄보디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순간 캄보디아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국인 납치 사건이 급증하면서 우리 정부가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까지 올렸고 태국과는 실제로 총을 쏘고 로켓포까지 날아가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동시에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최고의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고 새로운 국제공항까지 개항했거든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한국인 납치 사건입니다. 2025년 10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집단 납치 사태는 정말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잡는 한국인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다음에 여권을 빼앗고 감금해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를 강요하는 조직 범죄가 급증한 겁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캄보디아 관련 실종 및 구조 신고가 220건이나 접수됐는데요. 그런데 2025년에는 8월까지만 집계에도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연간 10건에서 20건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증가세죠.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월 4,500만 원의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IT 분야 일자리라고 속였대요. 그런데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하고 철창으로 둘러싸인 건물에 감금됐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거나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인하는 일을 강요받았고요.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구타와 협박이 이어졌고 탈출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더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마약 투약을 강요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5년 10월 초에는 한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피해자는 고수익 일자리를 찾아서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 조직에 끌려가서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요. 캄보디아 경찰이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지만 배후에는 더 큰 조직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응에 나섰고요.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 4단계 여행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캄포주, 보코산 지역 바베시, 포이페시는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됐고 푸놈펜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는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라고 지시했고요.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군사작전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물론 이건 캄보디아 군경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작전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은 현지 권력층과 깊이 유착되어 있었거든요.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중국 출신인 천즈는 2014년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거대한 금융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프린스 은행을 비롯해서 8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이 됐고 그 배경에는 수십 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해온 훈센 전 총리를 비롯한 최고 권력층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천지의 사업장 곳곳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감금돼서 사기 범죄를 강요당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은 천재를 인신매매와 자금 세탁 혐의로 제재했고 그가 보유한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그러자 천지는 돌연 행방불명됐어요. 현지 언론은 그가 캄보디아를 떠났을 거라고 보도했지만 정확한 소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지의 실종 이후 프린스 은행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고요. 푸놈펜의 주요 지점에는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뒤늦게 범죄 조직 단속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언론인 중에는 사기센터를 취재하던 기자가 당국에 체포돼서 보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 자유지수 조사에서 캄보디아는 전 세계 180개국 중 161위로 매우 나쁜 범주에 속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고 범죄를 근절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교민 사회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푸놈펜에 거주하는 만여 명의 교민들은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여행 경보를 완화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한인 회장은 이번 사건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2년에서 3년 전부터 지속돼 온 일이라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캄보디아 정부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대사를 빨리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7월부터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 자리가 3개월째 공석 상태였고 10월 중순에야 임시 대사가 파견됐거든요. 이런 납치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캄보디아에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과의 국경 분쟁이에요. 2025년 5월 28일부터 시작된 이 분쟁은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비롯됐는데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은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크메르 제국이 건설한 힌두교 신전으로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사원의 소유권을 놓고 양국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거든요. 5월 28일 캄보디아 프레아 비에아르주와 태국 우볼라차타니주 국경에서 양국 군대가 충돌하면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태국이 먼저 발포했다고 주장했고 태국 측은 분쟁 지역의 진지 확보를 두고 협상하다가 총격을 받았다고 반박했어요. 양측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했지만 이후 2달 동안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산 과일과 채소 수입을 금지했고 전력과 인터넷 서비스 수입도 중단했습니다. 7월 16일에는 교전이 벌어졌던 국경지대 인근에서 지뢰가 폭발해서 순찰 중이던 태국군 5명 중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그중 1명은 한쪽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태국 군부는 해당 지역에 매설된 지뢰가 소련제 PMN이 모델이라는 점을 들어서 구 제3세계권 무기를 많이 사용하는 캄보디아가 사전에 계획한 도발이라고 주장했고요. 캄보디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던 7월 24일 양국 군대 간에 본격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태국군은 현지 시간 오전 7시 35분 수린주 파놈 동락구에 있는 타무안톰 사원 유적지 앞을 캄보디아 드론이 선회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캄보디아 군인 6명이 휴대식 대전차 발사기 등의 무기를 들고 태국 군사기지 앞 철조망 울타리로 접근했다고 주장했어요. 교전이 벌어졌고 로켓포와 전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나흘간의 전투로 민간인과 군인 등 30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16만 명 이상이 피난민이 됐거든요. 한국 정부는 양국 접경 지역 일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여행 취소나 연기를 당부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하는 나라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면서 압박했습니다. 양국 모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압박은 효과적이었어요. 7월 28일 양국 정상은 말레이시아에서 만나서 휴전 협상을 시작했고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총리가 중재에 나서면서 양국은 평화적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쟁의 배경에는 단순한 영토 문제 이상의 것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카지노, 이권 등을 둘러싼 캄보디아 훈센 전 총리와 태국 탁신 전 총리 가문 간의 불화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한 캄보디아 반정부 인사들은 태국이 중국계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을 본격화하자 캄보디아 정부가 이를 부풀려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 자신의 비리를 무마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도 한몫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캄보디아가 정말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나라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캄보디아에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급속한 경제 성장과 투자 기회인데요. 어두운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는 동시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거든요. 2025년 10월 19일 푸놈펜의 떼조 국제공항이 개항했습니다. 훈마넷 총리가 직접 개항식을 주재했고 이 공항은 캄보디아의 차세대 관문으로 불리고 있어요. 떼조 국제공항은 연간 2천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항인데요. 기존 푸놈펜 국제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고 캄보디아를 동남아시아 항공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입니다. 공항 건설에는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됐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정책의 주요 프로젝터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도로, 항만 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요. 떼조 국제공항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공항이 개항하면서 푸놈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관광객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캄보디아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푸놈펜과 시아누쿠비를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됐고 베트남과의 국경을 연결하는 도로망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도 개선되고 있는데요. 수력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전기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인터넷 인프라도 빠르게 발전해서 푸놈펜과 주요 도시에서는 4G와 5G 네트워크가 보편화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현지 부동산 컨설팅 업체 IPS 캄보디아에 따르면 푸놈펜 도심 콘도미니엄의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약 2,300달러로 아시아 주요 도시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뚜렷합니다. 방콕이 제곱미터당 4,000달러, 호치민이 3,500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죠. 그러면서도 임대 수익률은 연 6%에서 8%로 세계적 수준이에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24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20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이 7.6%에 달합니다. 젊은 인구와 낮은 도시화율도 매력적이에요. 캄보디아의 도시화율은 25%에 불과한데요. 베트남이 40%, 태국이 50%인 것과 비교하면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에게 캄보디아 부동산이 매력적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외국인도 콘도미니엄을 100% 소유할 수 있거든요. 토지는 외국인이 직접 소유할 수 없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 소유 건물은 외국인 명의로 등기가 가능해요.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환율 변동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고 임대료도 달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푸놈펜에서는 중국 자본의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건그룹이 시행하는 48층 모건타워와 6개 동규모의 모건 맨션 아파트 단지가 대표적입니다. 메콩강 강변에 위치한 모건 맨션은 푸놈펜의 요지로 불리면서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분양받았고요. 왕푸 인터내셔널이 개발하는 르공대는 43층에 1080세대 규모의 프리미엄 콘도미니엄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최근 몇 년간 과잉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 해변 도시 시아누쿠빌에 중국 투자자들이 몰렸다가 팬데믹 이후 퇴각하면서 짓다 망 건물들만 남았거든요. 푸놈펜도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치적 불안정도 변수입니다. 훈센 전 총리가 40년 가까이 집권하다가 아들 훈만해제게 권력을 이양했지만 여전히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언론 자유가 억압되고 야당이 탄압받는 상황에서 정치적 변동이 생기면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 문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요. 한국인 납치 사건으로 캄보디아의 이미지가 악화되면서 관광객과 투자자들이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경제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캄보디아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년 비즈니스 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542개 기업 중 70% 이상이 2024년 수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65% 이상이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도 14.5% 증가했고요. 외환 보유액도 12.3% 증가한 200억 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산업별로 보면 관광 산업의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요. 앙코르와트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푸놈펜과 시아누쿠빌에도 관광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의류산업이 전통적으로 강했지만 최근에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제조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캄보디아 중국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도 성장세가 기대되는데요. 쌀과 카사바, 옥수수 등이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은 공공인프라 개발과 저가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 대상 고급 건설 수요는 아직 약세입니다. 금융 부문도 발전하고 있는데요. 은행 수가 늘어나고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금융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가장 큰 강점은 지리적 위치예요. 동남아시아 중심부의 위치에서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아세안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한데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젊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도 여전히 저렴해서 최저임금이 월 208달러로 베트남이나 태국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부패가 심각한데요.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에서 캄보디아는 180개국 중 150위권입니다. 법치가 약하고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못하거든요. 인프라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도로 상태가 나쁜 지역이 많습니다. 교육 수준도 낮은 편인데요. 문맹률이 높고 고급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캄보디아에 주목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포스코는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캄보디아의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복잡하고 모순적인 나라죠. 한편으로는 한국인 납치 사건과 태국과의 군사 충돌로 위험 신호가 켜져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투자 기회로 희망의 불빛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캄보디아의 현실이에요. 캄보디아는 2025년 현재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범죄와 부패, 군사 충돌로 얼룩진 어두운 면과 경제 성장과 투자 기회로 대표되는 밝은 면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캄보디아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지역 경제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어요. 한국인으로서 캄보디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경계와 기대를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안전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되 경제적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무분별한 투자는 위험하지만 신중한 접근은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역사적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해요. 캄보디아 납치 사건 피해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고수익 일자리 제한은 99%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월 4,500만 원을 준다는 IT 일자리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출국 전에 반드시 회사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현지 한인회나 대사관에 문의해서 해당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셋째, 여권은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공항에서 회사 직원이 여권을 보관하겠다고 하면 즉시 거부하고 귀국해야 합니다. 넷째, 숙소와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세요. 철창이 있거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즉시 탈출을 시도해야 하고요. 다섯째, 가족과 친구에게 정확한 주소와 회사 정보를 공유하고 매일 연락하세요. 연락이 끊기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검토한 후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금액의 일부만 캄보디아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분산 투자하는 게 안전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캄보디아는 분명히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거든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신흥국 투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캄보디아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거나 정보 없이 뛰어든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캄보디아는 어떻게 변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캄보디아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방향은 분명해요. 도시화가 진행되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소비시장이 커질 거고요. 인프라가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제조업이 발전할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경제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캄보디아 정부에는 범죄 조직, 소탕과 법치 확립을 강력히 요구하되 개발 협력과 투자는 지속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캄보디아를 이해하려면 그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요. 캄보디아는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동남아시아를 호령한 크메르 제국의 후예입니다. 앙코르와트는 그 영광의 상징이죠. 하지만 19세기부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20세기에는 내전과 학살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폴 포트가 이끈 크메르 루주 정권은 200만 명이 넘는 자국민을 학살했거든요.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대부분 살해되어 인적 자원이 고갈됐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재건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유엔의 지원으로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개발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데요. 이런 역사를 이해하면 캄보디아의 현재가 보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순박하고 친절해요. 미소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이 잘 웃고 외국인에게 호의적입니다. 불교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온화하고 관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 전쟁과 독재로 인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경향도 있어요. 부패가 일상화돼 있어서 웬만한 일은 돈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변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통제가 강해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야당 정치인과 인권운동가들이 탄압받고 언론이 검열당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한다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는데요. 물론 앙코르와트가 첫 번째입니다. 세계 최대의 종교 건축물로 그 규모와 아름다움이 압도적이거든요. 일출과 일몰 때 보는 앙코르와트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에요. 시엠립에는 앙코르 톰타프롬 등 수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며칠을 둘러봐도 모자랄 정도예요. 푸놈펜에서는 왕궁과 파고다를 방문할 수 있고요. 킬링필드와 툴슬랭 학살 박물관은 캄보디아의 비극적 역사를 증언합니다. 시아누쿠빌은 해변 휴양지인데요. 아름다운 백사장과 맑은 바다가 있지만 최근 과도한 개발로 환경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코올롱 섬과 코올롱 삼노엠 섬은 조용하고 깨끗한 해변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캄폭과 케프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후추 농장과 게 요리로 유명합니다. 라타나키리와 몬둘키리는 산악지대로 소수 민족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캄보디아 음식도 맛있어요. 쌀국수인 놈 반촉은 아침 식사로 인기인데요. 아목은 생선을 발효시킨 소스로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크메르 커리는 태국 커리보다 덜 맵고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서 부드러워요. 바비큐와 볶음밥도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과일도 풍부한데요. 망고, 두리안, 망고스틴, 람부탄 등 열대 과일을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여행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캄보디아는 열대 기후라서 1년 내내 더운데요. 우기는 5월부터 10월까지이고 건기는 1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11월에서 2월 사이예요. 덥지 않고 비도 안 오거든요. 복장은 가볍게 입대 사원 방문할 때는 어깨와 무릎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 기피제와 긴팔옷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식수는 반드시 생수를 사 먹어야 합니다. 수돗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되고요. 음식은 가급적 익힌 음식을 먹는 게 안전해요. 길거리 음식도 맛있지만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먹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오토바이, 택시는 가급적 피하고 승용차나 툭툭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소매치기와 날치기도 많으니까 귀중품은 항상 주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캄보디아 투자를 고려한다면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해요. 첫째, 투자 지역의 안전성입니다. 여행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절대 피해야 하고요. 푸놈펜이나 시엠립 같은 주요 도시 중심부를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개발사의 신뢰성인데요. 중국계 대형 개발사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과거 시공 실적과 재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법률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건 2층 이상의 콘도미니엄뿐이고 1층과 토지는 소유할 수 없거든요. 또한 건물 전체 면적의 70%까지만 외국인 소유가 가능해요. 단기 절차도 복잡하니까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넷째, 임대시장 조사예요. 푸놈펜의 경우 외국인 주재원들이 주요 임차인인데 최근 중국인이 줄어들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다섯째, 황금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서 급하게 팔려고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최소 5년에서 10년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세금 문제인데요. 캄보디아에서는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이 부과되고 한국에서도 해외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까 이중 과세를 피하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한국은 캄보디아에 오랫동안 개발 원조를 제공해 왔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짓고 도로를 건설하면서 캄보디아의 발전을 도왔거든요. 한국 전 참전국으로서 의리도 있어요. 캄보디아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많은 캄보디아 군인들이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런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안전도 지켜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되거든요.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데 협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원조를 조건부로 제공하거나 제재도 고려해야 하고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캄보디아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정말 복잡하고 다면적인 나라거든요. 단순히 위험하다거나 기회의 땅이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두 얼굴을 모두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캄보디아 투자나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캄보디아 일자리 제안을 받은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납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이 영상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2025년 캄보디아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캄보디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